매년 이맘때쯤이면 평소 세금에 관심 없던 직장인들이 분주해집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금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쏠쏠합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꼭 챙겨둬야 할 내용들을 미래센 미디어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작년보다 유리하게 바뀐 부분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이 인하됐는데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15%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24%로 각각 1%씩 인하됐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습니다.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총 월세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2월시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낮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인하, 그리고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설한 규정인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고 월세인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세무서에 적발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월세 영수증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에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결국 집이 두 채 이상인 집주인은 앞으로 주택 월세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보다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축소되면서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제 혜택도 축소됐습니다.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었던 장기주택 마련펀드 저축액이 올해부터는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신규 가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년 이상 약정 후 가입할 경우에 일정 부분을 공제받았던 주식형 펀드 역시 올해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금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연금펀드에 신규로 가입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를 소득공제만 생각해서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기 전에 해약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배당이나 이자 소득세보다 높은 22%의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고 덤으로 소득공제까지 받는다는 생각으로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축소됐습니다.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 한도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 꼼꼼히 준비하고 체크해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가 아닌 부부에 비해서 총 소득이 많은 만큼 더 챙길수록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몰아서 받아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같더라도 과세표준 소득세율을 크게 적용받을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역시 부부 중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당 150만 원을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장인, 장모도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받게 되는데 이 경우도 부부 중 1명이 몰아서 받아야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꼭 급여가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카드 사용 금액이 많지 않다면 아예 처음부터 급여 수준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각각 3천만 원과 5천만 원인 부부가 1년 동안 신용카드로 1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남편의 카드로만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아내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750만 원보다 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금액의 20%인 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부의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둘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소득공제만 잘 챙겨도 어렵지 않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말정산.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새해 자산관리 다짐의 첫걸음입니다.